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로 들여보낸 사건입니다. 과거에 10번 이상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지만은 한 번도 국회 안으로, 선관위 안으로 군대를 투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편을 드는 세력이 오늘 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수호를 외치면서 헌법기관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 계엄 사태는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진압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진압이 되느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해야 제1단계 진압이 되고, 그리고 형사재판을 통해서 같이 참여했던 이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야 제대로 진압이 되니까 아직도 비상계엄은 부분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무언가 겁을 먹었는지 계속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세력이 아직도 응징을 당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권력층 안에 앉아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계엄을 확실하게 진압한다는 것은 산불의 그 잔불까지도 완전히 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공화국은 불안정해집니다.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경제가 잘 되겠습니까? 국민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현재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27일 이 연구소가 주최한 한국 정세에 관련 온라인 대담에서 차 석좌는, 빅터 차는 이분은 한때 주한 미국 대사로 거론되기도 했던 아주 전문가입니다. 빅터 차 씨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할 경우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거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대통령의 권한을 저지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레임덕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현재 한국 정치는 극도로 분열되어 있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 그러나 향후 치러질 선거가 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풀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겁니다. 대선을 통해서.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야죠. 헌법재판소가.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3명 정도가 이 유일한 해결책을 막는다면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계엄에 동조한 반역자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스스로 사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선고로 직무를 재개해도 내전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니 파면 후에 조기 대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주권적 결단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상책이란 이 빅터 차 씨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윤석열이 만약 복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1.
윤석열 탄핵 찬성을 원하는 60% 이상의 국민들 생각과 반하고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헌재의 기각결정문과 이에 동조한 3명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분노는 1987년 민주화 시위를 방불케 하는 전국적 저항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80년대 시기의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세력은 윤석열 즉각 퇴진을 주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도 헌재 최종 진술에서 복귀해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계엄과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12.3 계엄 직후 한동훈 국힘당 대표와도 한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즉각 하야는 피할 수 없는 명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요점입니다. 세 번째,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로 규정한 형사재판은 그래도 계속될 것이고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하라는 여론이 비등할 것입니다. 네 번째,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을 탄핵 소추하고 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킬지도 모릅니다. 악에 받쳐가지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무너뜨리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반신불수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분열될 것이고 윤석열 재탄핵 소추나 김건희 및 내란과 관련된 특검안 재표결에 찬성하는 이탈자가 나와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을 눈앞에 두고 3명의 재판관들 때문에 이를 놓쳤다는 생각으로 민주당은 국회의 임무를 총동원하여 윤석열 정권 무력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윤석열을 정통성이 있는 국가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오는 가을로 예정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 민생, 주식시장, 무역,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불안감이 지속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윤석열이 불을 지른 부정선거 음모론은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망가뜨려 삶의 도처에서 분열, 반목의 분위기가 확산될 것입니다. 열 번째, 국군 장교단은 반역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국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대북 억지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입니다. 11번째,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감옥에서 빼내서 제2의 계엄령을 펼지 모른다는 불안감의 확산으로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군 내부의 갈등으로 군 통수권 행사는 불가능해질 것이고 이게 내전적 요인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끔찍한 사실입니다. 군대가 분열하면 내전으로 갑니다. 12번째, 윤석열 복직은 12.3 비상계엄이 진압되지 않고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계엄체제로 복귀함을 뜻하는 겁니다. 이상의 상황을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국민의힘과 보수층과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헌법재판소 선고 이전에 먼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임이 논리적으로 명백해집니다. 헌재 결정이 인용으로 나오든 기각으로 나오든 아니면 지연되든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가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냉철한 상황 인식이 전제된다면 하야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란 계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길지 않습니다.